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슬쩍 이렇게 보니까 홀딱 반해버리는 거야. 쟤랑 너 오늘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잖아. 근데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안녕, 햄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같이 배워볼게요. 네,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지은 최초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린 5가지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문학사적으로도 서사 갈래 흐름을 파악할 때도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죽음을 초월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만남과 이별에 반복하는 서사 구조와 또 전기적 요소를 중점으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생규장전 제목부터 보면 이생이란 사람이 규, 이거는 엿볼 규거든요. 이생이 엿본다. 뭘 엿보냐면 담을 엿본다. 한마디로 이생이 담을 엿본 이야기. 이 작품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 이 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랑 최랑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생이랑 최랑이 서로 처음에 어떻게 만나는지가 들어가 있어. 담을 넘나들면서 시를 주고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생규장전의 줄거리 벌써 크게 다 적었어요.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이렇게 만남과 이별을 3번이나 반복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별했는지 또 어떻게 또 만나고 또 어떻게 이별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이생과 최랑이 어떻게 만나냐면 일단은 이 이야기는 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최랑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죠. 이 이생이라는 사람이 송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국학, 고려시대 최고 중앙 교육기관 국학에 공부를 하러 막 가는 길이었어.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양반집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양반집에는 담장이 있었고 슬쩍 이렇게 보니까 시를 읊는 소리가 나.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최랑이 아름답게 이렇게 술을 놓으면서 시를 읊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상이 홀딱 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생도 최랑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보내죠. 그렇게 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사랑을 싹 틔우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담을 넘어 시를 주고받음. 한마디로 자유연애를 한 거죠. 지금 현재처럼 자유연애 사상과 관련돼. 이생과 최랑은 처음에 자유연애를 한 거야.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이러한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일반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한쪽이 반대를 하는 거야. 두 집안 중에 한쪽이 반대를 했어요. 어디서 반대를 하냐면 이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너 지금 공부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너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양반집에 담을 넘나드는 것 같다 하면서 탁 캐치를 해. 너 안 되겠다. 이생아, 지금 너 저기 멀리 다른 데 가서 공부해라. 여기서 있지 말고 집 떠나 멀리 가서 공부해라.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생 부모의 반대로 결국 이생과 최랑은 이별하게 되죠. 이생은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듣고 공부하러 떠나버렸어. 좀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최랑과 꼭 결혼하겠습니다. 최랑과 꼭 혼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떠나갔죠. 결국 이렇게 이생이 떠나게 되니까 최랑은 어떨까요? 홀로 남겨진 최랑은 이생을 울면서 그리워하다가 결국 상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까지 처해요. 이 최랑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최랑이가 왜 그럴까? 계속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병까지 걸린 걸까? 막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걸 하나 발견하냐면 이 이생과 최랑이 담을 두고 서로 시를 주고받았던 그런 시를 발견합니다. 근데 딱 부모님이 아신 거죠. 아, 이 최랑, 내 딸 최랑은 다른 이생이라는 남자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별해서 상사병에 걸린 거로구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생과 최랑을 혼인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최랑의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를 찾아가요. 이생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우리 이생과 최랑을 혼인시킵시다.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둘이 만나게 돼. 그래서 다시 혼인을 하게 되죠. 혼인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최랑과 이생이 서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요. 이생과 최랑. 이생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아버지가 너 여자 만나지 말고 최랑 만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면서 보내니까 네 하면서 그냥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 반면 최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최랑은 나 이생 아니면 다른 집안의 가문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 이생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나 정절을 지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결국 최랑 덕분에 다시 이 둘은 만나고 혼인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또 여기서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더 이별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별을 하냐면 혼건적의 난 때문에 이별을 하게 돼. 이 홍건적의 난은 실제 고려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어떤 도적 무리, 홍건적을 포함한 어떤 도적 무리가 고려 개경을 침입해 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수탈하는 그런 못되구는 난리를 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도적들이 최랑을 탁 잡아가지고 최랑 너 오늘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랑이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저는 정절을 지키겠어요. 라고 거절하다가 결국 죽게 돼.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랑이 죽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처음 자유연애를 하다가 결국 이생의 부모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고 다시 최랑이 너무 시름시름 앓으니까 최랑의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우리 둘을 잘 혼인시킵시다 해가지고 다시 결국에 겨우겨우 혼인을 하게 됐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홍건적의 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지금 홍건적의 난에서 또한 이생과 최랑의 성격, 태도가 또 한 번 더 드러나죠. 이생은 홍건적의 난리가 났을 때 그냥 그저 홀로 도망가 버려. 홀로 피신을 해서 살아남아.
조금 그렇죠.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야. 그래서 췌랑이 결국엔 잡혀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췌랑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하지 않겠어. 나는 내 정절을 지키겠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절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역시 이생과 췌랑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이생은 좀 유약하고 췌랑이 좀 더 오히려 강인한 역할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 췌랑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 둘이 이별한 것 같았어.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더 만날 수가 있을까 싶죠.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해.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잖아. 근데 되살아납니다. 다시 또 만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만남은 죽었던 췌랑이 환생해.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췌랑은 귀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이생은 죽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겠죠. 근데 이건 좀 스포 같은데 이미 이별이라고 적었으니까 괜찮겠죠. 췌랑은 저승의 사람이고 이생은 이승의 사람이에요. 이생이 이승? 라임이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인물들이 만나서 잠깐 사랑을 나누더라도 대부분의 작품이 결국에는 이 둘은 헤어지게 돼 있어. 결국엔 비극적인 결말에 맞게 돼요. 왜냐면 한쪽은 사람, 한쪽은 귀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조금 스포였는데 아무튼 다시 췌랑이 환생을 해서 둘이 만나게 되죠. 이건 되게 신비롭고 기이하고 전기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췌랑이 환생했다. 이 부분을 보고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합니다. 귀신과의 영혼과의 사랑?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 되게 전기적이야. 이 전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찌릿찌릿 피카츄 막 전기 뭐 이런 거 아니고 미안 전기 그거 아니고 기이한 이야기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 그런 거를 전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은 또다시 이별을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이냐면 운명 때문에. 췌랑이 저승 명부에 이름이 이미 적혔기 때문에 라는 거야. 저승 명부라는 게 뭐냐면 저승에 있는 약간 출석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저승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인간인 너와는 당신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운명적인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 운명적 세계관. 그래서 결국 다시 환생했던 췌랑은 다시 저승으로 올라가고 또다시 홀로 남게 된 이생은 병사를 해요. 병사라는 거는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야. 결국 운명으로 인해서 췌랑은 올라가고 이생은 병살한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있죠. 비극적 결말. 네, 우리 이생규장전의 간단한 줄거리 같이 봐봤어요.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이게 3번 반복되고 있죠. 지금 만남과 이별의 서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 그리고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이 뒷부분이 후반부. 전반부의 특징은
현실적이라는 거죠. 오, 그래.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 법도 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나마 뒤에 막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야기에 비해서. 하지만 후반부는 비현실적이야. 뭐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은 재밌게 봤었겠죠. 이게 다 거짓말인 건 알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가 사실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나머지 김시습이 지은 최초 한문 소설집 5작품도 다 비현실적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현실적 요소를 고전 소설에서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아와 세계관에 갈등이 있을 때 세계 횡포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이 작품 속에서나마 이거를 실현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로는 보편적인 욕망을 담고 있다. 누구나 정치적으로 혹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막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 작품 속에서나마 그런 거를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거야. 자유연애 사상 이런 것도 해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죽음을 초월해서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이 사랑을 이루게 되잖아. 물론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그래도요. 네. 우리 작품 뒷부분을 좀 같이 보면 노래, 시가 등장하죠. 최랑이 이생과 이별하기 전에 최랑 당신에게 불러줄 노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내용을 보니까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을 노래로 압축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소설이잖아. 소설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 시가 삽입돼 있죠. 소설 안에 시, 노래가 들어가 있어. 그치? 삽입된 시 혹은 노래의 기능 살펴보면 크게 인물의 심리, 정서 이런 내면적인 거를 더 부각하죠. 부각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그래서 시랑 노래를 부를 때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내 정서, 내 마음, 내 내면이 더 압축적으로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앞둔 최랑의 내면적인 모습, 정서, 심리를 이 시, 노래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독자에게 여운을 주죠. 노래로 이별을 이제 예고하고 고하니까 독자들이 어떻게 둘이 결국 다시 또 이별하나 봐 하면서 그런 짠한 그런 싸한 그런 여운을 남기게 돼요. 그렇죠? 독자에게 그런 여운을 준다. 여기까지가 정서적 기능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서적 기능이 아니라 다른 서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다. 노래를 보면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혀 있죠. 나는 홍건적의 난 때문에 결국 당신과 이렇게 이별하게 되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환생했지만
우리도 곧 이제 이별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사건 전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는 다시 또 이별을 해야 될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그런 목선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단조로움에서 벗어난다. 단조로움. 벗어남. 계속 줄글, 계속 소설로만 있으면 조금 지루할까봐 산문 형태가 아니라 운문 형태의 시, 노래를 중간에 탁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뮤지컬 같은 걸 보면 계속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노래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 소설이 아니라 소설 중간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 노래를 삽입했다. 그러한 서사적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사적 기능이죠. 삽입시의 기능, 정서적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적어라. 서사적 기능 중에 골라서 한 가지씩 적어라 하면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시를 보면 비유적 표현이 많이 드러나죠. 여기에 들어간 삽입시 역시 마찬가지야. 비유적 표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원앙, 짝을 이룬 원앙, 이거는 이생과 채랑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또 깨진 거울, 이거는 만났다 이별했다 만났다 이별했다, 결국 이별하게 된 그 상황을 말한 거죠. 이미 한번 깨졌어. 깨진 거울인데 그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 우리는 이별을 했지만 한 번 더 이별을 해야 됨을 그렇게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산선녀라는 고사가 인용돼 있어요. 무산선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무산선녀는 중국 고사야. 중국 초나라 회왕이 고당대에서 놀다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 무산선녀를 만나. 그래서 막 즐겁게 놀죠, 선녀랑. 근데 다시 잠에 깨니까 선녀랑 이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 무산선녀가 말하죠. 나는 당신과 완전히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구름이 되어서 다시 나타날 거고 저녁이 되면 다시 비가 되어서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산선녀는 완전히 이별한 게 아니라 곁에 머무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산선녀 될 수 없다. 슬픈 이내 몸 무산선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아무튼 이렇게 중국 고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근데 사실 이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소설 중간중간의 부분에도 중국 고사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보니까 위당처녀의 행실 어쩌고저쩌고, 요것도 그렇고,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향을 훔쳐다가 주었던 그런 중국 고사 인물처럼 이런 얘기도 있고, 양훈과 맹광, 포선과 환소군, 이런 중국 부부의 이야기, 서로 사랑했던 그 중국 부부의 이야기,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또 사상적 배경이 좀 나오는데,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이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이 유교는 정절과 효를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유교적인 사상이 이 소설에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불교라는 거는 다시 제외했지만 그게 허무하게 이별하죠. 다시 겨우겨우 만났는데 허무하게 이별해. 이거는 불교에서의 무상관, 인생 무상, 인생 허무해,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런 사상이. 그리고 도교적인 거는 환생으로 재결합하는 부분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작품을 보면 유, 불, 선, 이런 작가의 사상이
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타 다른 고전소설을 보면 주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작품은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이 작품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어요. 세조의 왕위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로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지내던 김시습의 현실 저항의식이 이 작품에도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생규장전뿐만이 아니라 김시습이 지은 최초 한문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른 5작품 역시 이생규장전과 마찬가지로 또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졌고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오신화에 들어가 있는 그 작품들의 공통점. 그리고 또 적극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적인 그런 사상을 지향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도 공통점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생규장전 같이 배워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았고요.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